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AP 봄봄입니다. 38화 독서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14번째 행동 시리즈로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책을 읽는 이 행위 자체가 요즘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을 읽는 문화라든지 습관, 소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라서 요즘에 한번 또 다뤄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동 시리즈로 독서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독서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독서는 글을 읽고 그 글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독서의 방법에는 속독, 통독, 정독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속독은 뭐 가벼운 마음으로 빨리 읽는 흥미본위의 독서법이라고 얘기하고, 통독은 교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해서 글 전체를 차근차근 순서대로 읽는 독서법, 정독은 학습이나 연구를 위해서 자세히 주의 깊게 읽는 독서법이라고 이제 정의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흥미 위주로 읽어도 정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빨리 못 읽는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도 근데 네. 속독을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이거를 글씨를 읽는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어떤 논리만 딱 정립하고서는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거를 확 지나가 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속독은 좀 잘 안 하고. 근데 뭐 예전에 책을 빨리 많이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 대각선으로 읽는 방법을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대각선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이 그냥 통으로 이렇게 눈으로 집어넣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까지 물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학자분들은 또 어떤 양이 중요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취미로 읽는 독서에서는 독서를 대입해서 상상하면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책을 읽어야 돼? 머리에 남을까 싶은 저는 그러니까요. 의구심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 약간 그런 거잖아요. 공부할 때 형광펜으로 줄 치는 거 그거 했다고 다 외우는 건 아니지만 또 그게 맞아요. 또 테크닉이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이제 관련해서 독서 관련해서 한국의 독서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찍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한 민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 밖에서는 벗들과 시간을 보내고 사귀고 집에 들어와서는 이제 성현들의 책을 읽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신라시대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등용할 때 사람의 어떤 독서 범위와 수준을 헤아려서 등용하기 위한 독서 상품가를 설치하기도 했고, 그래서 독서를 권장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고려시대에도 이미 우수한 종이를 만들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우리가 금속활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인쇄술 자체가 너무 발달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책이 많이 가능이 됐다고 해요. 조선시대 역시나 유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뭐 이후로는 사실 우리가 이 책과 제일 밀접하게 된 거는 그거죠. 그 15세기 때 세종대왕 한글. 네, 그게 아마 우리 문화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 양반 사대부만 이제 향유할 수 있었던 어떤 문화를 일반 백성한테도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 독서가 활발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이미지가 조금 지식을 쌓고 교양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되게 의미 있고 어떤 고급스러운 그런 것들로 여겨졌던 부분이 크고 지금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미덕, 독서를 많이 해서 많이 알고 뭔가 심신을 수련하고 지혜를 깨닫고 이런 것들을 미덕으로 여기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 조선시대 그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가 됐었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문화를 향유하고 놀이의 하나로 이제 독서가 얘기가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은 어쨌든 소설이 그때는 이렇게 읽히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죠?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몰래 금서 같은 거 막 소설책 이런 거 막 아녀자들이 막 이렇게 건네주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 네. 하시니까 시대는 좀 다르지만 저 얼마 전에 말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윤계상 씨가 맡은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도시락 편에서 얘기했을 때
그 도슬기라는 거를 찾아내서 네. 벤또가 아닌 우리나라 그게 조선어 학회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 윤계상 씨가 맡은 역할이 그 최연배 선생님인 거예요. 어머. 그래서 아는 분처럼 이렇게 반가운. 아니 왜 그쵸 괜히 막 그 대사도 나와요. 그 뭐 요즘은 벤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제강점기에 이제 그 뭐 사투리나 이런 말들을 모으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뭐 요즘은 벤또라고 하잖아요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말을 회복해야 된다는 식의 이제 대사가 나오는데 되게 또 막 우리가 했던 도시락이랑 막 이런 것도 생각나면서 그냥 역사의 스토리나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좀 연결지어서 배웠다면 내가 좀 역사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됐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쵸. 우리 너무 주입식으로 배워가지고 네. 사실 교과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학창 시절을 보낸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근데 좀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쵸. 뭐 우리의 환경이 약간 그랬다는 건 또 엄연한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거기에 정말 좋은 문학과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었는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외워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막 그냥 싫어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갑자기 또 네네. 네 갑자기 막 조선시대 얘기하다가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저희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접해봐서 알겠지만 세책가라고 이제 책을 빌려주고 먹고 사는 형태의 그런 곳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직업적으로 이야기꾼들이 이제 더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책으로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져서 들을 수 있게 하는 형태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시대에. 놀이를 즐겼던 민족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문학적인 것들 풍류를 하는 네. 근대 이후의 독서 생활에서는 어떤 변화점들이 있었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니까 19세기 후반에 이제 약간 근대적인 신문들이 많이 창간이 됐고 그리고 그런 뭐라고 할까요? 활자 출판 문화 자체가 이제 발달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책들 그리고 해외의 책들도 굉장히 많이 들여왔다고 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대량 출판의 시대로 넘어오는 시기를 겪었고 그리고 근대로 넘어오면서 또 그 독서 문화를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게 지하철 시대의 개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지하철이랑 무슨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용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신문, 잡지 그리고 간단한 책 같은 것들을 이제 펼쳐보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그러면서 이제 출판사들이 굉장히 많이 지하철에서 읽기 알맞은 책들을 간행을 하고 지하철 문고 같은 것도 다양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때는 서서 가는 분들이 많이 없었나? 교통체증이?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옛날에는 저희 할아버지도 보셨지만 매일 신문이 오잖아요. 네 맞아요. 신문 많이 그래가지고 읽었던 것 와서 할아버지가 항상 그 새벽에 도착한 신문을 아침에 항상 펼치면서 막 사회, 경제, 정치 막 이런 부분들을 막 읽으셨던 또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좀 매일 매달 자주 읽을 수 있는 간행물들이 많은 시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그쵸 잡지 같은 경우도 되게 다양한 종류의 잡지들을 집에서도 사실 보기도 했고 저희도 사실 신문 논술 이런 것 때문에 막 오려가지고 이렇게 노트에 붙여놓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보는 일이 거의 드물죠. 네, 저는 수능 때의 일은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역시나 그런 어렸을 때 기억부터 쭉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넘어오다 보면은 사실 요즘에 최근에 와서는 확실히 독서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해요. 독서하는 어떤 경향도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자 시대에서 매체 시대로 넘어온 거죠. 영상 중심으로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사실 독서 문화는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되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오늘 얘기가 하게 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독서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 뭐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제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기역, 니은, 막 가나다라 그런 거를 배우다가 이제 엄마가 동화책을 사주면 그때부터 이제 독서의 어떤 형태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그때는 그림 위주로 아이는 보고 부모님이 읽어주는 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독서를 듣는 것으로 먼저 체험하고 그림을 보는 것으로 경험을 먼저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더 크고 글을 깨우치게 되면 스스로 책을 읽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읽는 과정이 뭔가 개인의 어떤 기질이나 가정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책 읽는 걸 습관을 들이는 아이도 있고 못 들이는 아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좀 울면 엄마들이 좀 쉽게 이렇게 핸드폰에 유튜브 틀어주고 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좀 이걸 습관으로 막 책을 즐기는 경우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빈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동화책을 읽고 이런 시기에는 독서와 공부가 그렇게 분리되지 않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워낙 교육을 아이한테 시키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잖아요. 영어를 가르친다던가 뭐 그런 선행학습 같은 것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쨌든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독서하고 공부라는 게 좀 이렇게 분리되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는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학생들한테 독서는 공부를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국어나 문학책에 있는 그 교과서 안에 있는 좋은 글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물론 거기서 막 감동을 받고 어린 날을 그렇게 크게 기억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이 시가 함축하는 의미는 뭐야?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이렇게 선생님이 해석을 해주고 그걸 맞추는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학교에서의 학습 과정은 독서랑 그 공부를 완전히 그냥 분리시켜버리는 과정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뭐 학교 공부하는데 독서가 도움이 돼서 책을 많이 읽히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아기가 해야 될 숙제 안 하고 다른 책 보고 있고 이러면은 막 못 보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당장 뭐 내일 해갈 거 네. 과제가 있는데 약간 쓸데없이 보는 거라는 마음을 또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유튜브 같은데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되게 그랬던 게, 그 애기들 있잖아요. 진짜 어린 애기들한테 이렇게 잡지나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럼 얘네가 이거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터치 이거 넘기듯이 잡지를 막 넘기는 거예요. 근데 안 넘어가잖아요. 걔는 종이책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걸 보다가 울거나 화를 내거나 걔를 던져버리는 이런 영상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이 화면이라는 것 자체가, 네모난 화면은 핸드폰이나 태블릿 PC에 익숙한 건 거죠. 아니 근데 요즘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애기들 가지고 노는 낱말 카드나 막 동물 이런 것도 다 누르면 소리가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맞아, 뭐 맞아요. 소 그림을 누르면 음매하고 막 이런 식의 기능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정말 그런 기능이 없는 그림에도 손가락으로 막 눌러보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요즘에 그 뭐라고 하죠? 말을 못하거나 이건 아닌데 난독증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글씨를 익숙하게, 그러니까 뭐 읽는 방법들이 어쨌든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하긴 성인들도 그 긴 글을 읽고 막 이런 거에 이제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시대가 됐는데, 그렇긴 해요. 애초에 그 환경에서 시작한 아이들은 당연히 더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뭔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또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네. 것 같아요. 뭔가 남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 사는 이상은 뭔가 그러니까 남들이랑 같은 교육을 받고 뭐 그런 과정들을 똑같이 겪으려면은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라고 해야 될까? 그 비슷한 것 중에, 그러니까 뭐 읽는 건 아닌데 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진짜 뭐 글씨 못 쓰면 글씨 못 쓴 거 같고 엄청 많이들 혼났던 것 같거든요, 애들은. 아니면 글씨 잘 쓰면 너무 예쁘게 잘 쓴다고 칭찬을 엄청 해주고 학교 다닐 때. 근데 사실 요즘에는 학교 수업도 컴퓨터로 하고 그렇게 하니까 굳이 펜으로 글씨를 써야 할 일이 그렇게 안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대학생들도 다 그 노트북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야 그거가 되게 중요한 어떤 자기의 뭐라고 하죠? 성품은 아닌데? 뭔가 그런 걸 드러내는 수단의 하나처럼 글씨가 되게. 그러니까 글씨를 잘 쓰면 마치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일 것 맞아, 같은 맞아. 이미지를 자꾸 더 씌우는 거죠, 어른들이. 근데 요즘에 사실 그런 거 뭐라 안 하잖아요. 악필이라고. 그러니까 악필이면 악필인 대로 매력이 있는 거고 다른 매력이 있는 거고, 또 뭐 잘 쓰면 잘 쓰는 대로 뭐 나중에 캘리그라피를 그리던지 그럴 수 있는 거고. 글씨 쓸 일이 또 딱히 없고. 그렇죠. 뭐 사먹고 카드 사인하는 거 말고 글씨 쓸 일이 딱히 그렇게 많진 않긴 하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의 독서와 관련된 사적인 습관이나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사연을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부리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 전 책 읽는 걸 아주 좋아해요.
주로 소설을 읽지만 그 외에도 과학, 심리, 역사 등의 인문서적도 좋아해요. 집에 책을 놔둘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책을 잘 사지는 않고요. 주로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편이랍니다. 아니면 전자책을 읽기도 하고요. 책을 읽는 특별한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전자책하고 종이책을 의도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보려고 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요. 종이책을 보다 보면 옆에서 킨들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안쓰럽고 킨들을 보다 보면 또 종이책이 읽고 싶고 그러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되게 긴 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일부만 발췌를 해서 읽어드렸어요. 근데 이 킨들이 그거죠. 그 아마존에서 나온 네, 맞아요. 그 리더기라고 해야 될까? 북리더기? 음. 이거를 쓰시는 분들도 아주 많진 않지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이거를 익숙하게 쓰는 사람들은 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하고 그걸로 이제 다량의 독서를 할 수 있다는 걸 되게 매력으로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 분들의 비중보다는 아직까지는 종이책을 선호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주변에는. 아, 근데 그리고 브리님께서 추가 적은 사연으로 책을 읽을 때 마음에 드는 문장이나 감동적인 문구를 표시를 하는데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바로 거기다가 표시해둘 수 있어서 편하다는 이야기를 주시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 마음에 드는 문장 같은 거를 뭐 그때 본범님은 찍어둔다고도 하셨고 저도 찍어둘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타자를 쳐서 옮길 때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전자책은 바로 거기서 체크를 해놓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확실히 디지털 플랫폼이 좀 편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데이터화하기도 좋긴 하겠네요. 그쵸. 그쵸. 일반 책은 부피나 어떤 그런 걸로 사실 따진다고 치면은 효율성은 오히려 전자책보다는 떨어지긴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굳이 막 이거를 타자를 쳐서 막 그 구절을 막 적어놓는 이유가 그래야 나중에 단어나 이런 걸로 딱 찾으면 바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봐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좀 이렇게 옮겨 놓으려고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범님 책 읽는 거 좋아하시죠? 제가 근데 이거 방송 준비하다가 생각을 했는데 진짜 좋아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살짝 했던 게 책을 읽는 행위나 책을 사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다량의 독서를 하는 사람 같진 않은 거예요. 사는 걸 더 많이 하시나요? 읽는 걸 더 많이 하시나요? 잠깐만요. 사는 걸 다 읽으려고는 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갑자기 머리가 지끈. 왜 갑자기 자신 없어 하세요? 요즘에 책 읽는 게 되게 많이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옛날보다. 근데 제가 또 뜬금없는 고백. 넷플릭스를 이제 친구 아이디 공유해서 왜 하나 제 아이디 더 넣어서 쓴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왓챠를 또 결제하셨어요? 예. 왓챠 플레이를 또 결제했어요. 그건 영화잖아요. 영화도 있고요. 일본 드라마가 왓챠에 훨씬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책 읽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아니. 마치 웹북을 결제한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한 번 빠지니까 큰일 났어요. 아, 이래서 사람이 여기에 한 번 빠지면 밤샐 줄 모르고 보는구나. 저 진짜 진심으로 고민했던 게 침대 위로 쏘는 빔 있죠. 그거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거 누워서. 빔이 있으면 그냥 침대 위로 쏘면 돼요. 어떤 빔이든.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그냥 누워서.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게 있으면 저는 정말 안 나가고 시체처럼 누워있는 사람이 될까봐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튼 요새 그 영상 콘텐츠에 제가 빠져가지고 핑계죠, 지금. 책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각자 근데 뭐 어쨌든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 하는 것들을 뭘 선택하는 거는 다 자기 기호나 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꼭 책을 많이 읽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딱 규정할 수는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제가 그리고 이제 읽는 걸 덜 읽는 것도 그런 건데 책을 읽는 범주가 또 한정되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일이 또 다양한 걸 봐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봐서 보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좀 다양한 세상사를 봐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너무 한정되게 보면 내가 또 뭐 이런 시각으로만 보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것밖에 모르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약간 우리 안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릴 때는 되게 그런 거 많이 읽잖아요. 위인전 같은 거 전집으로 왜 사다가 읽고 백과사전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백과사전이요? 네.
그랬던 것 그렇구나.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뭔가 집에 세트로 구매되어 있는 책들 있죠. 그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항상 부모님들이 그걸 채워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냥 되게 손쉽게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인전은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난 왜 이렇게 위인전을 많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유관순 위인전을 읽고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항일 운동하는 어떤 그게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그 사발 그릇 있죠? 그런 그릇에 물도 못 마시겠는 거예요. 뭔가 내가 고문당한 느낌 같고 막 너무 이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서 어릴 때 읽는 책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거구나. 그럴 수 있죠. 또 어른이 네. 되고 막 사회에 찌들다 보면은 과거에 막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되게 무감각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독서에 대한 기억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저도 이제 그랬던 적이 있지만 시집에 한창 빠져 있었던 때가 네, 한동안 있었고, 그리고 고전 소설을 많이 보던 때가 있었고, 이후에는 일본 소설을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소설 같은 경우 그래서 한 작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작가의 작품을 다 보는 거 있잖아요. 다 사서 모으고 다 책꽂이에 꽂아놓고. 보통 이제 약간 매니아적인 성향을 보이시는 분들이 뭐 약간 꽂혀가지고 그분 거를 다 사고 그러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한참 정말 일본 소설만 읽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대학 가면서 이제 책 읽는 게 많이 줄고 전공서적 관련된 것만, 그래서 이제 경제학이랑 경영학 관련된 책들 많이 보고, 일하면서는 확실히 실용서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뭐 책을 약간 잡식성으로 예전에는 막 이것저것 다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한동안 책을 너무 모으던 게 버릇이 돼갖고 진짜 집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사를 하면서 전부 다 팔았어요. 한번 싹 다 팔고 돈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되게 그 팔면서 되게 아까워했는데 막상 나에게 떨어진 돈을 보고 되게 좋아했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책은 한 3년 사이에 그래서 모아진 책이더라고요. 집에 이렇게 쭉 책장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뭐 꼭 안 버린 책들은 몇 권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초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좋아하는 작가의 90년대 책이나 이런 거, 그런 거는 또 갖고 있는 게 있고. 근데 아무튼 지금도 근데 책이 너무 쌓였어요, 또. 그 중에 내가 몇 프로를 읽었는지 안 그래도 그거를 한번 좀 세본다는 게 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주로 지금 모여진 분야를 보니까 건축, 공간 관련된 거랑 뭐 놀이 관련된 책은 저번에도 얘기 드렸던 것 같고, 마케팅, 브랜딩 서적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중 높은 게 책으로 얘기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시 도록. 네, 그것도 꽤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게 도록이면 순간 팜플렛을 생각했어요. 도록이면은 네. 그래도 책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전시 다니면서 도록을 조금 꽤 많이 샀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제 가끔 들춰보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나 많이 갖고 있었나 하고 몰랐는데 예, 다양한 형태의 도록들을 가지고 있고. 도록이 또 싸지 않잖아요. 그렇죠. 손을 덜덜 떨면서. 정말 뭐 한 15,000원이면 진짜 최고 싼 맞아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비싼 거라고 해야 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7, 8만 원까지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같고. 그리고 여행 관련 서적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절반 이상이 모노클에서 나오는 트래블 가이드. 그게 이제 저의 책장의 지금 형태인 것 같아요. 피님은 어떠세요? 저도 근데 책을 요새 많이 관심을 갖고 뭔가 책이나 서점이나 뭔가 그 사람들의 책 읽는 행태나 막 이런 것들을 막 관심 있게 최근에 이제 뭐 한 1, 2년간에 그거를 바라보고 있지만, 읽는 행위 그 자체를 즐거워할까 내가 그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딱 나 읽는 행위가 너무 즐거워, 그때 너무 행복해, 막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읽는 것과 쓰는 것으로 따지자면 쓰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건 거죠. 글을 쓰는 것. 창작의 고통을 즐기시는 거. 아니 뭔가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 자체를 즐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책이든 영화든 전시든 누군가 대화든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띠용하는, 이렇게 발견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쾌감을 전 느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부분 글의 소재로 쓰면서 또 쓰는 과정에서는 또 쓰는 과정이 조금 더 저한테는 약간 쾌락 같기도 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독서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쾌락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영화도 사실 그렇잖아요. 보다 보면 재미없는 부분도 있고, 좀 참을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 장면도 있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 어떤 대사나 어떤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면 또 순간 확, 너무 좋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책에도 그냥 그런 순간들,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어릴 때 청소년기에는 책을 그냥 아주 많이 읽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과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의상학과를 전공을 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문학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냥 잡지를 더 많이 사서 보고 뭔가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걸 더 익혀야 된다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책하고는 약간 좀 나하고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는 거라고 크게 여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는. 아니 갑자기 학창 시절 지금 그 얘기하신 와중에 갑자기 떠올랐는데 방학 때나 이때 보면은 그런 거 숙제로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전 읽어야 될 거 뭐 100선 이렇게 주고 그 중에 몇 개 이상 읽어오기 막 이런 거. 아니 근데 방학 숙제 하시니까 떠오르는데 진짜 확실히 저한테 쓰는 게 더 쾌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기는 진짜 열심히 썼어요. 아, 저 일기 진짜 싫어했어요. 정말 난 일기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 저는 근데 일기에 네. 그냥 솔직한 감정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 학급이 끝날 때 학급 문고 만들잖아요. 거기에도 선생님 보고 애들 다 보는데 선생님이 애들을 차별한다는 내용을 거기에 다 썼어요. 얘기했었다. 맞다. 그러니까 맞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만큼은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땐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했는데 굉장히 솔직해지시는구나. 그래서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너무 창피해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냥 진짜 막 정말 후회할 정도로 그런 걸 막 일기에도 막 그런 걸 막 썼던 것 같아요. 되게 철없이 선생님이 본다는 생각 잘 못하고 약간 주책 맞은 소리도 많이 쓰기도 하고. 저도 일기 몰아서 쓰느라고 개학 전날 진짜 힘들었어요. 엄마한테 맨날 혼나고. 탐구 생활은 저도 좀 몰아서 하긴 했는데. 날짜 표시 하나도 못하고 날씨 표시 맞아. 모르니까. 요즘 이제 찾아볼 수라도 있는데 그때 눈 왔어 비 왔어 막 이러면서. 정말 지금도 일기는 안 씁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저는 대학교 들어와서는 이제 20대 초반에 읽었던 책들은 그냥 주변에서 읽고 베스트셀러고 하니까 그냥 그게 나의 취향이었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막 읽었던 게 귀여운 미소나 뭐 요시모토 바나나 뭐 에쿠니 가오리 이런 것들 다 나오네요. 네. 이제 뭐 워낙 그 막 영화도 같이 이렇게 결부되면서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매니아였던 게 아니라 나랑 친한 언니가 책을 갖고 있어서 그냥 얼떨결에 나한테 손에 들어와서 내가 그 오렌지 책과 블루 책을. 그거 막 공지영 씨도 막 그 이렇게 작가랑 뭐 사랑을 얻는 것들 막 이런 것도 같이 쓰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또 이걸 보고 되고 이걸 보면 또 그 다음 걸 보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새 내가 그걸 읽고 있는 거에 내가 산 적이 없는데 뭐 저도 약간 일본의 이런 식의 소설들이 어릴 땐 또 그리고 약간 그런 연애 감정을 담는 그런 것들을 또 좋아했던 부분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일본 소설이 결말이 되게 명확한, 그러니까 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이런 류의 소설들은 좀 이렇게 일상에서 그런 대로 흘러가다가 결론도 되게 그런 식으로 헤어지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인생은 그런 거구나. 저는 막. 아니 저는 고민이나 갈등의 감정들을 그러니까 에피소드 중심이 아니라 그 감정 같은 걸 더 섬세하게 표현하는 게 왠지 모르게 약간 마음에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어릴 때는 되게 감수성 풍부하고 열이잖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막 봤던 것 같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부터도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뭐 MD도 했었고 디자이너도 했었는데 이제 이쪽에 몸을 담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일 자체도 되게 힘들고 고되지만 이 조직의 특성도 굉장히 독특하죠. 다 제가 여기서는 말할 수 없지만 되게 하드해요. 그래서 너무 여리고 너무 내성적인 사람은 쉽게 어느 조직이나 그렇겠지만 되게 상처받기 쉽고 착하면 무능한 게 돼버리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다 보니까 그런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책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뻔할지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방법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대화하는 기술을 알려준다거나 뭐 웃으면서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 그런 거에 이제 심리학자가 그런 걸 쓴 경우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다가 어느 날 이제 콰이어트라는 책을 이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향적인 게 외향적인 것보다 되게 사회생활 하기에는 되게 열성인 것처럼 인지하고 스스로도 전 좀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은 좋겠다. 저렇게 사람들을 쉽게 사귀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나는 사회에서는 조금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내향적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때 어린 나이에는 마음을 다치기도 하다 보니까 그걸 내가 뭐 친구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다 풀어지지가 않고 상처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또 반복되니까. 그래서 책에 그걸 좀 의지해서 방법도 찾고 마음도 좀 위안을 받고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피님을 만난 지 저희가 이제 좀 한참 됐잖아요. 네네. 근데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내향적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아니죠. 저는 되게 쫄보인데. 처음에도요? 네, 처음에도 그런 느낌 없었어요. 아니에요, 범범님. 아니에요. 기억을 못 하시네. 아니에요. 그때는 범범님이 저 되게 거리가 그때는 처음은 안 친했으니까. 손주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다가가기 어려운 상사였는데요. 근데 그 내향적인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요? 누군가랑 사교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쉽게 다가가거나 막 이렇게 뭐 친한 척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스킬이 저는 몰라요. 저는 그렇게 저를 규정했죠. 그게 좀 쉽지 않다. 저는 그냥 이렇게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표현한다고 느꼈었는데. 제 너무도 단호박처럼 행동해가지고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그것도 성격도 느끼는 게 또 되게 상대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일, 트렌드와 이런 컨설팅 같은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 관심 분야와 읽는 책도 달라졌고 성격도 저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독서는 일하고는 교차점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패션 쪽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는데 이제 트렌드랑 컨설팅 하다 보니까 자료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기획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 뭔가 지나간 시대에 대한 그 예술 사조나 막 문화적인 내용도 되게 많이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이나 기획, 경제 이런 관련된 책들은 봄봄님의 영향을 또 받아서 나도 좀 이런 거 읽어야겠다 막 이렇게 해서 좀 봤던 것들도 있고 그게 이제 일을 하는 데서도 능력 그런 부분이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게 된 것도 있고 사실 제가 처음에 막 다 같이 무슨 기획회의 하거나 이럴 때는 성격이 되게 안 맞는다고 느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회의 자체의 내용을 막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나보다 나이 막 엄청 많으신 디렉터분도 있는 그 자리에서 같이 막 내 기획의 어떤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게 그 상황 자체가 부담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이제는 뭔가 회의하는 거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하게 된 게 어느새 그렇게 됐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막 예측하고 막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큐레이션의 시대, 당신이 알던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 뭐 취향의 탄생 막 이런 식의 약간 뭐 분야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영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사회적인 책이라고 해야 될지 트렌드 책 이런 것들을 조금 읽게 됐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책의 영향으로 나의 성향이나 어떤 의사 표현 방식도 조금씩 바뀌어간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라이프스타일 팀에 속하게 되면서는 확실히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문화 현상 뭐 이런 거에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책을 이것저것 보다가 이제 어느 날 우연찮게 본 게 그때도 무슨 우리 세미나 준비할 때였어요. 근데 그 문화평론가이신 문강형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칼럼을 쓰시는데 그분의 칼럼을 어떻게 서치하다 우연히 읽게 된 거예요. 그때 무슨 무한도전과 관련된 걸 글 속에서 이제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보게 됐던 것 같은데 그 글이 너무 또 마음에 들고 좋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사회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글들을 많이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회학을 학문적으로 쓴 책은 사실 안 읽는데 사회학자들이 세상을 보는 좀 캐주얼한 시선들을 담은 책? 그런 책들은 굉장히 저의 성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사실 지금까지도 그런 책들은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와서는 또 달라졌어요. 읽는 책이 독립서적이나 뭐 어떤 책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든지 뭐 책방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책이라든지 뭐 그런 책들을 좀 보는 것 같고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 뉴 필로소퍼라는 그 철학 잡지 그건 이제 계속 이슈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확실히 팟캐스트나 그 살롱의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뭐 새로운 것들을 찾기 위해서 또 이제 책을 찾기도 하고 저는 사실 요즘 그러니까 제대로 된 독서는 요즘 와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에. 그래서 그게 아쉬워요. 어릴 때 이게 되게 습관이 많이 들고 더 자연스럽게 더 많은 걸 봤더라면 내가 지금 좀 더 많은 걸 알지 않았을까 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책들을 좋아하고 책 읽는 것 자체를 즐기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요즘 사실 책을 구매하는 그 경로도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책 읽는 것 부모님은 어디서 주로 책을 구매하시나요? 저는 뭐 이전에는 사실 서점에 가서 거의 100%를 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전에 뭐 대형 서점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조금 할인율도 높고 그리고 이제 일단 내가 들고 오지 않아도 되니까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사는 게 더 비중이 높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사실 원래 책을 살 때는 걔를 서점에 가서 보고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고 사는 거가 되게 큰 기쁨이라고 느꼈던 때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는 안 하고 뭔가 보고 싶은 책들이 있으면 리서치를 다 해본 다음에 그냥 장바구니에 담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약간 그 좋아하는 그런 카테고리의 책들은 어쨌든 비슷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크게 실패가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다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굳이 이렇게 펼쳐보지 않고도. 사실 그게 좋은 버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면 생각해보면 책이 사실 그 물건들이랑 동일하게 택배로 나한테 배달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내가 책을 물건이랑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난 어느 순간 왜 이걸 이렇게 편의적으로 선택하는 순간이 왔을까 봐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또 희한하게 독립서점에 가서 사는 책은 또 그 자리에서 되게 덥석덥석 잘 사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약간 큐레이션이나 이런 거에서 내가 어느 지점이 맞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면 크게 고민 안 하고 그런 데서는 막 두세 권씩 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 요 최근에 그 이제 저희 녹음실이랑 좀 가까이에 있잖아요. 가까이 있어서 그 스프링 플레어라는 서점을 가게 됐었는데 거기의 구성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둘 다 되게 최애하는 서점이죠. 네. 그래서 거기 구성이 너무 좋아서 자주 가게 되고 거기는 가면 이상하게 아무튼 사요. 그러니까 거기가 독립서적만을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뭔가 책의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책의 등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대형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책도 있고 독립 서점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책도 있고 다른 데는 없는 책도 있고 다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되게 잡식스러워질 수 있는데 묘하게 딱 그 서점만의 정돈이 그 서가 구성이라는 게 맞아요. 그걸 분야로 딱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일상과 예술 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추구점도 너무나 절묘하게 딱 들어맞고 전 그래서 거길 가면 진짜 그 구성해놓은 그 서가 있잖아요. 거기 한 단을 그냥 다 들고 오고 싶은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이 생겨요. 가끔 거기 갈 때마다 맨날. 그렇게 해서 구매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또 그 다음으로 책을 많이 구매하는 게 여행 가서인 것 같아요. 해외에서. 네네. 여행지에서 이제 뭐 서점을 들린다거나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서도 사기도 하는데 여행지에서 서점을 가면은 주로 그러니까 여행 갔다 오면은 4-5권 정도 가방에 실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로 다 일본에서 사오시잖아요. 맞죠? 궁금한 게 다 읽으시는지
아니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뭐 도록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또 많은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사오는 책들이 주로 그 지역 컨텐츠를 다루거나 디자인 관련 서적 아니면 이제 약간 유명 작가의 책들 이런 것들인데 조금 그걸 좀 술술 잘 읽고 싶어서 요즘에 다시 읽고 쓰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요즘에 인스타그램 보면서 이제 일본 계정 같은 것들 이제 보면서 이제 그 글을 읽으려고 하다가 막 읽다가 짜증나서 번역 보기 막 이거 누르고 맨날. 그 에너지가 또 굉장히 소모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네요. 저보다 피님이 정말로 서점이나 이런 건 너무 자주 가보시고 또 새로운 곳들도 많이 돌아다녀 보시고 하잖아요. 계속 저는 서적과 독립서점에 대한 관심도를 높게 가져가려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는 대형 서점에서 구매를 거의 했고 거기 마일리지 쌓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저도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그 배송받았을 때 책이 한쪽이 구겨져 있거나 찢겨져 있거나 좀 많이 실망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크게. 그러면서 이제 독립서점을 가는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대형 서점은 뭐 어디 무슨 문화상품권 생기지 않는 이상 잘 안 가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것도 거의 안 하게 되고 독립서점 갔을 때 괜찮은 책이 있으면 두세 권씩 산다거나 그런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점에 가서 뭔가 예기치 못한 책을 만났을 때 그거를 고르는 게 그 공간에 대한 경험이랑 다 연결됐다고 느껴져가지고 이제 좀 그런 구매 행위를 즐기는데 한동안은 또 동네 도서관 가서 또 무료로 책을 또 막 빌려서 보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좀 또 뜸해진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도서관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저 약간 도서관이나 중고서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고서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저 약간 그 책 냄새 맡으면 약간 막 배 아프고 막 손발 저린 느낌 나고 막 이런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손발이 저린 건 왜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책 냄새가 약간 저가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오래된 책 냄새 맡으면. 분위기 때문에? 아니면 그 냄새가 싫어서? 그 냄새 싫어서인 거는 아니고 냄새를 막 싫어서 막 코를 막진 않는데 그 냄새가 약간 주는 그 냄새 맡으면 좀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도서관 가는 거 별로 도서관 그 책들 그 사이에 그런 거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새 책 냄새는 괜찮은데 왠지 뭔가 타인의 손때가 묻은 게 이제 뭔가 그런 건가? 불편하신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사실 요즘에 조금 새롭게 운영하는 헌책방들을 몇 개 가봤는데 거기는 그런 게 좀 괜찮은 게 뭐 작년에 나왔던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봐야지 했다가 그냥 놓쳤던 거 몇 개월 전에 나왔던 거 그런 것들은 뭐 한 20-30% 정도 가격을 내려서 그러니까 새 책처럼 되게 잘 뭐 추천서를 써서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싸게 사면 그 정도라면은 헌책도 좀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좀 자유롭게 사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헌책방을 되게 자주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이제 우연찮게 곧 폐업 예정인 헌책방을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 책을 샀던 게 계기가 돼서 그 다음부터 조금 그 헌책방의 책도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게 좀 있어요. 제가 아직 그걸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다음에 그럼 피님과 함께 가서 아니 근데 저도 막 그 너무 오래된 헌책방 거리에 갔을 때는 네. 그 외부에 차 지나다니는 그 먼지까지 다 머금은 책은 사실 조금 예전에 책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한번 책을 쫙 버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부분에 약간은 예민한데 최근에 갔던 헌책방들은 조금 그러니까 수용 가능한 그런 느낌이라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책에 대한 구매 경로 같은 것도 얘기해본 것 같은데 그럼 독서 습관도 사실 개별마다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피님의 그러면은 독서 습관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약간 순서대로 뭔가 읽어야 되는 그런 습성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으면 약간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읽고 그 다음 거 읽고 그 다음 거 읽고 그리고 이제 안 읽은 책이 막 쌓이면 또 책을 사는 것도 뭔가 약간 죄책감 아닌 죄책감이 들기도 해서 이제 최대한 한 권을 사서 다 읽고 그 다음 책을 사서 다 읽고 그러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한 안 읽은 책 두세 권 이상은 조금 쌓여 있고, 그리고 이제 외출할 때 항상 읽으나 안 읽으나 책을 한 권 정도씩은 가지고 다니는데, 가끔은 핸드폰 보고 이러느라고 한 번 들춰보지도 않을 책을 가지고 나가서 굉장히 무거워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요즘 와서 조금 독서 습관에서 조금 버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과 관련된 독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나오면서 이제 팟캐스트도 하고 뭔가 살롱도 하면서 뭔가 영감을 필요로 하고 새로운 관점들을 막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책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좀 어느 순간엔 너무 큰 거 아닐까?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 조바심이 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냥 좀 TV 보듯이, 영화 보듯이 그냥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도 조금 읽고 싶다. 요즘 좀 그런 생각 하고 있어요. 저도 뭐 비슷하게 특별하게 독서 습관이 있는 거 아닌데 저도 피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를 잡고 그걸 끝까지 본 다음에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할 때도 여러 권을 이제 구매를 한 번에 하긴 하는데 책들을 전부 다 한 번에 보고 싶어서 막 이것 조금 보고 저것 조금 보고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래가지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나 보고 다음 거 보자 약간 이렇게 바뀌었는데 약간 의무적으로 근데 하루에 봐야 할 책의 어떤 분량 같은 걸 조금씩 정하려고는 해요. 그러니까 뭐 못해도 뭐 오늘은 3페이지는 그럼 읽자 그냥. 근데 자기 전에 누워서 읽으면 걔네 또 기억 안 나서 다음날 또 봐야 돼. 근데 그러면 혹시 그걸 안 지켰을 때 네.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조금 불편함이 좀 나 있어요. 오늘 책 하나도 안 읽었어. 이런 느낌? 그렇죠. 왜 그런 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읽어도 들고 다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읽어도 들고 다니고 그리고 뭔가 하나도 안 읽으면 되게 죄책감 느껴지고. 아니 꼭 들고 나오면 안 읽으면서 안 들고 나오면 막 책이 너무 읽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책 말고도 그러니까 일 많을 때는 자료 같은 것도 집에 와서 많이 보는데 그런 거는 이제 메모로 남겨놓기도 하고. 근데 저 생각해 보니까 책을 읽을 때 예전에 책 진짜 깨끗하게 읽었거든요. 옛날에 책을 완전히 펼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중간 있잖아요. 거기가 펼쳐지지 않게 책을 이렇게 되게 조심히 들고 읽었는데 아무 낙서도 안 하고. 근데 그 책 한번 싹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거 팔고 나서 다시 모은 책부터는 줄을 치고 있어요.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으실까요? 왜 변화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줄 치면 책 못 팔잖아요. 그쵸. 못 파는데 이상하게 그냥 어느 순간 이게 내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줄을 그냥 이제는 되게 좋아하는 구절에 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얘는 도대체 왜 이런 데까지 줄을 쳐놨지라고 할 정도로 줄을 많이 쳐서 접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읽고 요즘에는 그래서 되게 익숙하게 책을 들으면 펜도 같이 들어요. 그 바뀐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되게 사적인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그 독서 관련된 거 저희 뭐 얘기하다가 저번에 어떤 아는 분이 이런 서점도 일본에 생겼네요 하면서 그 카톡으로 메시지 하나 줘가지고 흥미있게 보던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 일본의 분키츠라고 그 롯본기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새로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서점은 입장료를 내는 서점인 거예요. 1,500엔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되는 거죠. 15,000원을 내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거기 안에서 책을 즐기는 형태로 하는 서점이라고 하는데 비슷하게 한남동에 생긴 그 스틸로 거기도 어른이랑 아이가 상관없이 13,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티켓 형태로 하는 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은 실험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이 책을 구매하지 않아도 원래 서점은 사실 그냥 가서 보다가 내가 구매할 책의 값만큼만 구매하고 나오는 거였는데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15,000원 깔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아직은 이제 초반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가게 되면은 가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플랫폼을 변화시키는 것도 약간 시도를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본도 사실 그 출판 업계가 조금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사람들이 점점 무겁고 어려운 책을 읽기 싫어하고 책을 또 안 읽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책을 어떻게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약간 또 책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책을 멀리하게 돼서 아예 안 읽게 되면은 그거보다는 그냥 뭐
이미지를 소비하거나 영상을 소비하는 것처럼 책도 얼마든지 즐겁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티켓을 주고 들어갔을 때 내가 이제 사람들이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 티켓 값이 아깝지 않다는 경험이 거기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장기적인 생명력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쵸. 왜냐면 누가 갔다 오고 나서 걸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누가 올린 거 봤는데 여기를 2번 내가 과연 갈까라는 그 물음표를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메리트가 뭔가 있어야겠죠? 경험이든지 아니면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거가 있다던가. 근데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면 우리가 보통 그 미술이나 이런 거 전시 그쵸. 값이잖아요. 네네. 근데 15,000원 내고 전시를 가도 뭔가 이렇게 작품 수가 너무 적거나 전시를 구성해 놓은 기획이 뭔가 너무 어설프면 돈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대감을 책을 읽는 공간에서 그런 걸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의문도 좀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종이 잡지 클럽이라는 서점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제 잡지만 파는 곳이에요. 근데 3,000원을 내면 하루 동안 거기서 머무르면서 잡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잡지는 내용이 너무 많고 매달 출간되는데 요새 되게 여러 가지 분야의 잡지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사실 호기심은 다 있지만 이걸 다 사보기가 너무 부담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잡지는 특히 종이에 또 코팅돼 있고 막 이미지도 많아서 가격이 10,000원 후반대, 20,000원 막 이렇게 가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 가서 하루 3,000원 내고 이것저것 좀 보고 오고 이 정도는 좀 부담이 없을 것 같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시대가 변하는 만큼 사람들이 책을 읽는 습관이나 그 환경 같은 것들도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독서라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본범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딱 그 고백을 하고 갔던 게 영상 콘텐츠에 빠져서 책이 자꾸 눈에 안 들어와요라는 약간 고민 아닌 고민을 지금 막 얘기한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좀 이렇게 읽는 콘텐츠에 대해서 요즘에 생각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글을 쓰는 거는 너무 어려워 하는데 읽는 거에 대한 거는 그래도 좀 장벽이 낮고 손쉽게 그래도 되게 다양한 관점을 읽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사실 이거 방송 준비한 것 때문에 정리를 하다 보니 나의 시각이 자꾸 편협한 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치는 것들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방면의 책들을 좀 다시 좀 이렇게 끌어오는 계기들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소설을 비롯한 약간 이제 문학의 장르들을 한동안 안 읽었던 것들을 좀 요즘에 이제 좀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한 번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독서 얘기 더 할 말이 많은데. 맞아요. 그죠? 우리가 녹음 시간이 왜냐하면 저 요새 글이라는 것의 밀도는 무엇인가, 책이라는 것을 읽는 거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뭐 책방 이런 거에 되게 주목하면서 이 책이라는 컨텐츠를 되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든 독서라는 게 어렵고 억지로 하고 마치 무슨 영상보다 더 고귀한 거고 이렇게 바라보면 볼수록 그걸 더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시대에 맞게 형성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38화 독서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보고요. 39화 예고 드려야죠. 네, 39화는 생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생산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산을 안 하고는 살아갈 수 없죠. 돈 버는 거랑 약간 이렇게 동의어처럼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뭐 유형의 물건을 생산하던 무형의 것을 생산하던 뭔가 소비자한테 닿기까지 그 중간 과정의 것들을 생산하든 다 누구나 이제 생산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이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이고 우리는 무엇을 생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분의 생산자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또 나눌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팀 및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고요.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는데요. 메일은 ideal-list @naver.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38화 독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LP 봄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